그러면 이 모피는 러시아에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산업이 되겠죠. 어느 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한 사례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1623년도 모피 가격은요, 시베리아산 여우 모피 한 장이 40에서 50루블 정도 되겠습니다. 이 40에서 50루블 정도면 토지가 한 50에이커 정도 되겠습니다. 양 20마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별장 한 채가 모피 한 장이 되겠습니다. 말 5필, 소 10마리에 해당하는 게 시베리아산 여우 모피 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40에서 50루블이라는 거죠.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아직까지 농노가 있었습니다. 이 농노 한 가족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1년간에 1루블을 벌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베리아산 여우 모피 한 장이 40에서 50루블이었다는 거죠. 모피를 향한 탐욕이 만든 땅, 러시아입니다. 왜 인류는 모피에 열광했을까요? 모피가 권력과 부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모피는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있습니다. 모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방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피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특유의 그 보들보들한 감촉 때문에 우리는 모피를 사랑하고 열광합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 모피는 원거리 교역으로 유럽에 전달됩니다. 모피의 주 생산지가 시베리아나 아시아 쪽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도달하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모피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피는 주로 호랑이라든지 싹이라든지 여우라든지 이런 먹이사슬에서 최상위층에 있는 동물들을 사냥해서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희소하다는 거죠. 가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피는 비쌉니다. 모피는 이렇게 희소하고 비싸기 때문에 더욱 열광하게 되죠. 모피가 후진 러시아의 밧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16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유럽의 변두리에 있고 후진국에 속했습니다. 유럽 서쪽에 작은 공국이었는데요. 저 왼쪽에 보면 빨간색 보이시죠? 저게 바로 모스크바 공국, 러시아 역사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모피 산업이 성장한 이유를 제가 한 2가지 정도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서유럽의 분 모피 광풍이었습니다. 이 모피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소프트 골드, 부드러운 금이라는 거죠. 황금보다 더 귀했던 게 바로 이 모피였습니다. 그림 자료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와 함께 있는 카를 5세의 초상화인데요. 이 카를 5세가 입고 있는 이 모피옷, 모피만 딱 봐도 이 사람이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죠. 그렇습니다. 이 모피는 힘과 권력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피 수요가 더 늘게 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신항로 개척인데요. 신항로 개척 이후에 신흥 부르주아지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신흥 부르주아지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수단이 모피였다는 거죠. 과거에 이 모피는 왕족,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 모피를 가지고 그 신분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에 있는 신분별로 모피의 종류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기도 했었죠. 이 신흥 부르주아지들의 과시 욕구 때문에 모피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죠. 이 다빈치의 작품 흰 담비를 아는 여인을 여러분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은 신분이 높다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밀라노 공작의 애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여인이 안고 있는 이 동물, 바로 흰 담비가 되겠습니다. 이 흰 담비로 만든 모피가 유럽에 있는 많은 귀족 부인들, 이 모피를 사랑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피는 부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사치에 빠진 귀부인의 욕망을 달래주기 위해서 모피로 만든 모자와 목도리가 날개 돋친 듯이 유럽에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피에 서유럽이 열광했던 두 번째 이유는 당시 서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가 소빙하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구를 완전히 얼려버렸죠. 이 소빙하기는 지구에 미치는 태양열의 양이 감소하면서 지구 온도가 약 1도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구 온도가 1도 정도 낮아지는데 뭐 그리 추울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시 이 추위가 가장 극심했던 17세기를 보면은 그 이유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에브리엄 혼디어스라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얼어붙은 템즈강입니다. 템즈강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영국이죠. 이 영국의 템즈강은 겨울에 잘 얼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 영국은 서한 해양성 기후죠. 따뜻한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템즈강은 잘 얼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17세기는 거의 겨울 내내 얼어 있었다고 합니다. 두께가 사람 키의 2배 정도의 높이만큼 얼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겨울을 즐기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템즈강 얼음판 위의 시장이라는 같은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요. 이 템즈강이 2달 동안 얼었기 때문에 얼음판 위에서 시장이 열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추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이 추위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온도를 이용하죠. 우리가 군부를 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군부를 떼면서 한옥이라든지 초가집에서 그나마 추위를 녹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유럽의 가옥 구조는 벽이 굉장히 얇은 벽돌로 되어 있는 이런 집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들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벽난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벽난로 하나에 기대서 소빙하기를 넘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피를 더욱더 찾게 되었다는 거죠. 모피를 입기도 하고 이불처럼 덮고 자야만 했었습니다. 24시간 모피와 함께 해야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되는 추위에 모피 수요는 폭발하고 또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모피의 유일한 공급지가 바로 러시아였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유럽 쪽 삼림에서는 모피의 씨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쪽 삼림,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서쪽이 되겠죠. 서쪽에는 더 이상 이 모피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물의 개체 수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러시아에서는 방향 전환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러시아의 동쪽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의 동쪽은 시베리아가 있는 곳이죠. 시베리아가 품은 황금알이 모피가 되겠습니다. 이 시베리아의 중요성을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의 자원은 소련의 미래와 우주를 정복할 비밀 병기다. 그만큼 이 시베리아가 중요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 케네디 대통령도 간파를 했었습니다. 당시 이 시베리아 개발의 호재는 앞서 제가 말했듯이 모피였습니다. 이 모피 중에서 최상급의 모피는 단비 가죽이었습니다. 이 단비 가죽은 황금 양털로 불리웠습니다. 어쩌면 황금보다 더 비쌌던 게 단비 가죽이었습니다. 특히 흰 단비 말고 검은 단비가 더 고급 모피로 유럽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검은 단비의 서식지가 바로 시베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베리아 시작점이 어딜까요? 여러분 왼쪽에 보면 노란색 산맥이 있죠. 그게 바로 우랄산맥입니다. 이 우랄산맥 오른쪽을 우리는 시베리아라고 부르는 거죠. 이 시베리아에 대한 기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도 있습니다. 동방견문록에는 이곳 주민들은 매우 진귀한 모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값비싼 단비털을 갖고 있고 흰 단비, 다람쥐, 검은 여우 등도 많다. 그들은 모피 동물을 포획하는 사냥꾼들로서 놀라울 정도로 많이 수집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피는 러시아에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산업이 되겠죠. 어느 만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지 한 사례를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1623년도 모피 가격은요. 시베리아산 여우 모피 한 장이 40에서 50루블 정도 되겠습니다. 이 40에서 50루블 정도면 토지가 한 50에이커 정도 되겠습니다. 양 20마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별장 한 채가 모피 한 장이 되겠습니다. 말 5필, 소 10마리에 해당하는 게 시베리아산 여우 모피 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게 40에서 50루블이라는 거죠.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아직까지 농노가 있었습니다. 이 농노 한 가족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1년간에 1루블을 벌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베리아산 여우 모피 한 장이 40에서 50루블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 시장을 포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인들이죠. 이 상인들은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만든다는 거죠. 러시아의 대표적인 상인 가문 스트로가노프 가문입니다.
스트로가노프. 처음 들어보시는 가문이라고요? 혹시 러시아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이런 음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요리 비프 스트로가노프라는 음식입니다. 상인 가문이었던 스트로가노프의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이 요리사가 처음으로 개발했던 음식이라서 그 요리 이름에 이 가문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스트로가노프 가문에서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늘 이 비프 스트로가노프 음식으로 대접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로가노프 가문이 어떻게 러시아 모피 시장을 선도했을까요? 이반 4세와 협력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이반 4세는 모피 상인에게 시베리아 개발권을 준 차르로 유명하지만 우리에게는 잔인한 폭군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반 뇌제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반 4세 때는 러시아가 팽창하던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앙 집권화가 시작되는 시기였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스트로가노프 가문이 준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이 시베리아 개발권을 자신의 가문한테 넘기라고 얘기를 했었죠. 러시아판 정경유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우랄 산맥 너머 그 지역, 다시 말해서 시베리아가 되겠습니다. 모피와 광산, 임업 등의 개발권을 주신다면 이 지역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반 4세는 이 가문에게 그 개발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어떤 지원도 받지 마라. 스스로 한번 해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그 지역의 개발권을 몽땅 주고 그 이익의 많은 부분을 그 가문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런데 당시 이 시베리아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유럽 사회에서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세계 두렵지 않습니까? 그 세계가 시베리아였다는 거죠. 시베리아는 당시 시비르 칸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잘못하면 욕처럼 들립니다. 시비르에서 시베리아가 나온 겁니다. 타타르어인데요. 잠들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 잠들어 있는 땅이 어떻게 탐욕의 땅으로 변해가는지 오늘 제 강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타타르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타타르족은 몽골족과 투르크족이 합쳐진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타르족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고요. 이 지역에서 술록을 유목하면서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타르족에게 공포의 코사크 기병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시베리아 개발권을 얻었던 가문, 스트로가노프 가문이라고 그랬죠. 근데 스트로가노프 가문도 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알고 있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무지했었죠.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코사크 기병을 보내기로 했다는 거죠. 러시아판 EEJ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잡는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코사크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제 호락호락한 세계사 강연을 열심히 들으셨던 분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제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몰락을 얘기하면서 러시아 원정을 얘기했을 겁니다. 모스크바에서 퇴각할 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프랑스의 군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기병이 코사크 기병이 되겠습니다. 이 코사크 기병을 앞세워서 시베리아를 개척하게 만들었는데요. 당시 이 코사크 기병은 이 스트로가노프 가문한테 두 가지 정도를 보장받았습니다. 첫 번째, 짜르로부터 사면을 보장받았고요. 두 번째, 이 스트로가노프 가문으로부터 모든 병력을 지원받겠다는 약속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코사크족의 우두머리는 예르마크가 되겠습니다. 예르마크.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르마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영웅입니다. 이 예르마크가 바로 시베리아를 러시아 품에 안겨주었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르마크는 볼가강에서 해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짜르로부터 사명권이 필요했겠죠. 이 예르마크는 코사크 기병과 함께 시베리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시베리아 칸국의 수많은 원주민들에 대항해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16세기 후반이었습니다. 근데 왼쪽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깃발이 보이실 건데요. 이 깃발이 러시아의 정교를 상징하는 깃발이 되겠습니다. 당시 코사크 기병한테는 총이 있었고 대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베리아 칸국에 살고 있는 타타르족한테는 오로지 화살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참담하게 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타르족을 더욱더 죽음으로 빠뜨린 게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전염병을 몰고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럽인들이 전염병을 몰고 와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참담하게 몰락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페인에 의해서 잉카 제국이 무너졌는데요. 그때 이 스페인 군대와 함께 온 것도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잉카 제국이 무너질 때 이 스페인 군대의 총칼에 이 원주민들이 많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지만 오히려 이 전염병이 그 원주민들을 더욱더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유럽 기부인의 몸을 감쌀 모피를 위해서 시베리아의 눈밭은 이처럼 피바다로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땅이 이제는 탐욕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피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시베리아 정복 후에 이 모피의 안정적인 확보 대책이 러시아한테는 시급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까요? 바로 이 모피를 원주민으로부터 세금으로 걷는 거죠. 세금으로 걷는다는 것은 늘 일정하게 재정 수입이 확보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세금으로 받은 모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단비 모피였습니다. 3장에서부터 20장까지 엄청나게 러시아에게 큰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피 상인이 코사크족을 앞세워서 개척한 땅이 시베리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이 시베리아산 모피 연간 거래액이 35만 루블 정도가 되는데요. 35만 루블이라 하면 모피 20만 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시 러시아 재정 수입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10분의 1.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제 러시아는 모피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피를 계속 찾다 보면은 결국 이 모피를 제공해주는 수많은 동물들이 멸종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 지역이 멸종이 돼버리면 다른 지역을 또 찾게 되죠. 러시아의 동진은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러시아의 동진 가운데 러시아는 한반도의 조선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가 동진을 하면서 청나라와 충돌하게 되고요. 그때 이 청나라는 조선으로부터 조총부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효종 때 조선의 조총부대가 1차와 2차에 걸쳐서 싸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나선정벌이 되겠습니다. 1654년과 1658년에 각각 100명과 200명의 조총부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 조총부대 때문에 나선정벌은 성공하게 되었고요. 러시아와 청나라의 충돌은 청나라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수년 뒤에 네르친스크에서 청과 러시아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청과 러시아의 네르친스크 조약이 되겠습니다. 청 그러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러시아,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가 되었습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두 나라가 국경을 맞대게 되었습니다. 이 모피로드의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알래스카가 되겠습니다.